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말인데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요즘 청년 세대는 취업이 어렵다고 하고 중장년은 조기 퇴직 압박, 여기에 노년층도 마냥 손 놓고 쉴 수만은 없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모든 세대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데 장애인들은 어떨까요? 오늘 호남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깨고 헌법 15조가 명시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구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사장님 이력을 잠깐 봤는데 정말 화려하신데 문화체육관광부 초대 장애인 문화체육과장 하셨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초대 이천 훈련원장,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중앙회장,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대회 선수단장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민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를 좀 많이 맡겨주시더라고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고 또 문체부의 또 장애인 문화체육과 업무, 그러니까 장애인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제가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업무를 갖다가 아주 행정적으로 잘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일을 많이 맡겨주신 것 같아요. 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양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잘하지 못하면 한 번은 맡길 수는 있는데 계속 맡기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업무 얘기는 뭐 좀 뒤에 하기로 하고 네. 고향이 진도시죠? 전남 진도입니다. 진도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진돗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 진돗개를 키웠어요. 순종 진도. 순종 천연기념물 제 53호. 그래서 그 진돗개를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또 이렇게 같이 놀던 생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우리 조양현 이사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장애인을 꼽아 주셨는데 이사장님 본인 얘기시기도 하겠네요. 네, 제가 이제 그 생후 네. 10개월, 그러니까 돌이 되기 전에 소아마비에 걸렸다 하더라고요. 6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소아마비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가 조금 취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983년도부터는 소아마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퇴치가 됐습니다. 없나요 이제는? 지금은 없습니다. 83년도에 5명이 마지막으로 소아마비가 발병된 이후에는 멸종됐습니다. 좋은 멸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혹시 희망이나 꿈 같은 거는 뭐였을까요? 꿈은 공직자 꿈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그 초등학교 때 그 체육 시간은 제가 이제 운동장을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항상 교실에서 혼자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약간의 뭐랄까요,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장애인 경사로 이런 게 학교에 있었나요? 없어가지고 저희 할머니하고 또 어머니께서 직접 업고 등하교를 했었습니다. 하교할 때는 간혹 이제 어머니하고 할머니께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잘 못 맞추실 때는 동네 친구들이 저를 업고 집으로 이렇게 같이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뭐 사회가 동네가 같이 키운다고 하는데 같이 잘하신 거네요. 그랬습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예. 중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삼육재활학교 가셨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삼육재활원이라고 하는 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 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교육과 관련된 특수학교가 있고 또 기숙을 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훈련소도 있어가지고 시계를 배운다든가 또는 전자, 그다음에 전기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는 양장이라고 그러죠. 옷을 이렇게 네. 하는 마름질하는 그런 직업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사회 나가서 그런 그 시계점이나 전파사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네. 그런 걸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는 이제 입시 교육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뭐 장애인 전형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장애인 전형은 94년부터 생겼는데 그때는 면접 볼 때 좀 그 두려웠습니다. 왜요? 이 과거에는 그 장애인이 대학교 학력고사를 네. 보거나 뭐 예비고사 본 다음에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장애를 이유로. 그런 적도 있었나요?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제 선배들 같은 경우에 예. 그랬는데 저 때는 그래도 면접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더 어려운 거였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목발을 짚고 다니기 때문에 학교 교정이 멀잖아요. 그 승강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과연 수업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실제 교수님들이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다녔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장애인이 대입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과거에 많았습니다. 말씀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듣는데 네. 이게 뭐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장애인으로 사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분리 교육을 많이 했어요. 학교 생활을 많이 못할 거 아니라는 그런 학교 측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선배님들은 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네. 대학에서 불합격이 많이 됐었습니다.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어떤 신체 결함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차별이었죠. 예. 그 차별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 구조화된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네요. 예. 7,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에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탈락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참 부당한 어떤 사회였죠. 그 당시만 해도. 두 번째 인생 키워드로 성실 근면을 꼽아주셨는데 이것도 이사장님 본인 얘기이신 건가요? 뭐 근면 성실이 가장 직장 생활할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근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기 관리를 똑바로 하는 그런 성실한 직장인이 좋은데 저는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비장애인들도 불성실하면은 뭐랄까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게 있는데 장애인인 내가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장애인이어서 그럴 거다 뭐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것도 혹시 사실 그 수식어가 붙는 것도 싫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또 늦게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좀 부지런하고 좀 성실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직원분들은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상사가 부지런하면 피곤하잖아요.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30년 넘게 지금 장애인 인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쭉 장애인 관련한 일을 해오신 거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92년, 91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때인데 제가 협회에 입사해가지고 그때 투표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선거할 때 투표소가 네. 대부분 2층이 많았어요. 네. 또는 지하층에. 그러면 이제 휠체어나 목발 짚으신 분들은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남의 도움 없이는. 그러나 투표라고 하는 것은 참정권은 자주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 협회에서 중앙선관위에다가 투표소를 1층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그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1층으로 지정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33년 됐습니다. 그런 일도 했고요. 네. 또 군청 또는 시청에 가면 그 당시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였습니다. 네. 지금은 장애인복지과인데 그런 그 부서가 또 대부분 2층 아니면 3층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장애인 담당하는 과를 2층에다가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관청에 가면은 그 민원을 봐야 되는데 2층, 3층에 계단이 많다 보니까 거기 안내하신 분한테 호출해서 내려와 달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업무 담당하는 곳이 1층이거나 또 2층일 경우에는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비장애인들은 그 당연한 거를 자기 일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관청에 보면 총무국과에서 네. 이제 부서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별 생각 없이 아마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90년대 초부터 그런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분들 네. 가면은 얼마나 편리하게 그 행정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마 90년대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도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아무튼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이네요. 예. 지금 장애인 고용진흥공단 이사장이신데 장애인을 왜 고용해야 되는지, 장애인이 왜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헌법에 보장된 네. 근로의 의무가 있잖아요. 누가 뭐 본인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장애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네. 이 부분을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분들이 남의 도움만 받고 집에서 그 부모님이 주는 네. 밥만 먹고 또 형제간들이 도와주는 걸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없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장애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봤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아까부터 계속 당연한 것만 여쭤보시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나요? 그 당연한 권리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6%의 고용 기준율이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경우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장애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민간 그 기업의 경우는 50일 이상이면은 3.1%를 해야 되는데 그게 턱없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특히 그 대기업에서 네. 장애인 고용이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가장 큰 게 이제 아직도 그 장애인에 대한 곱지 않은 그런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그런 그 대기업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을 그래서 꺼리고 있다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네. 어떤 뭐랄까요 부담이랄까요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업주의 선이나 호의에만 맡겨놔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80%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예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로 장애를 갖게 되는데 네. 누구에게도 이것은 그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호혜 중심으로 뽑는 게 아니라 네. 당당하게 장애인을 채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침 네. 몇 년 전부터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장애인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SK 에코플랜트 같은 데도 채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예술인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 중에서 예술적인 재능이 많거든요. 네. 이분들을 SK 에코플랜트에서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장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도 열리고요 해서 예술인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에서 네. 희망 별수비라 해가지고 자회사용 표준 사업장을 만들어서 네. 장애인 한 100여 명을 지금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유수의 그런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3.1%에는 좀 모자란 그런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선도적인 회사들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법으로 정한 비율만이라도 강제할 수 있게 뭐 센 게 무슨 조치나 그런 게 그냥 과징금 내고 말지 뭐 이런 생각들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돈으로 이렇게 네. 부담금 내고 말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장애인 고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저희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 컨설턴트께서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인사 담당자들하고 네.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왜 이렇게 안 뽑는지 못 뽑는지 그런 자초지종을 충분히 듣습니다. 또 기업의 입장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처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뽑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직접 찾아가서 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문을 두드리니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뭐 많이 두드려야 되는 거네요. 두드려야 됩니다. 예, 기다리면 안 되고요. 편의설이 네. 제일 문제거든요. 특히 화장실 같은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 개조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해주고 장애인분들이 직장에서 네.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책상이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이같이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은 책상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높낮이 탁자를 직접 지원도 하고요. 또 장시간 오래 앉아있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용 의자라고 있습니다. 의자도 이렇게 지원하고. 세 번째 인생 키워드 공직자를 꼽아주셨는데 인생 키워드가 1, 2, 3가 뭔가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건복지부에 계실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수어 통화라고 하나요? 이거를 처음 만드셨다고요? 실시하셨다고요? 네, 99년도였는데 법을 바꿀 때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할 때 수어 그때는 수화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수어인데 수어 자막을 방영을 의무화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네. 법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청각장애인을 담당할 텐데 네. 2000년 1월 1일부터 모든 방송은 국가의 주요 행사라든가 또는 TV 중계라든가 얼마 전에 아시안컵도 네. 했잖아요. 그럼 월드컵, 아시안컵 또 올림픽 같은 경우 또 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보 접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어 자막을 의무화시켜가지고 네. 그 당시 제가 마침 보건복지부에 근무할 때 신지식인 공무원으로 선정도 됐었습니다. 뿌듯하셨겠네요. 보람도 있고. TV에서 수어 방송 나올 때마다 저 내가 한 건데 뭐 그런 생각이. 제가 꼭 한 건 아니지만 예, 네. 뿌듯합니다. 예.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대 장애인 네. 문화체육과장을 지내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몇 년도인가요? 제가 97년도에 그 보건복지부에 네. 그 7급 공무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예,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도 네. 11월달에 장애인 문화체육과장으로 초대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됐네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과가 아예 없었던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장애인 문화체육과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초대 과장으로 재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뭔가 또 무슨 일인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네. 옛날에 태릉 선촌 네, 기억나시죠? 네. 지금 진천에 있는 선촌인데 장애인분들도 똑같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외국에 가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태릉 선촌은 어엿하게 있는데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훈련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전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들어가서 장애인 선수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천 네. 선수촌인데 거기에 2007년도에 공사가 시작돼서 2009년 10월 15일 날 장애인 선수촌을 완공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업무를 제가 문체부에서 과장으로 재직할 때 했었습니다. 그것도 조양현 과장님이 하신 거네요. 장관님이 하셨죠. 제가 이제 실무 과장으로서 선촌을 건립을 했었고요. 두 번째 업무 중에 하나는 체육연금이라고 있습니다. 네. 보통 금메달을 획득하면 100만 원을 네. 주고 은메달 80만 원, 뭐 동메달 이런 식인데 장애인 선수들은 똑같이 외국 나가서 네. 금메달 따고 오면 8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장애 선수에 비해서 80%였습니다. 차별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진짜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되는데. 되죠. 네. 그래서 마침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로 맞췄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똑같이 차별 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금은동 딱 모두 그 비장애인 장애인 차별 없이 100만 원 금메달, 은메달은 네. 80만 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때 제가 담당 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싸웠습니다, 사실은. 그거 뿌듯하기는 한데 당연한 거였습니다. 예. 당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조금 약간 서글프다는 생각도. 그 지금 네. 진행자께서 계속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정책도 그랬고 법도 그랬고 그래서 2008년 4월부터 네. 발효가 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굉장한 역할을 했죠.
저는 그 차별금지법에 네. 근거를 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똑같이 음,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거 주고 어떤 분들은 안 맛있는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두 가지는 생각이 납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인데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 역점을 두는 것은 네. 양질의 일자리로 장애인분들이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를 두드리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 문 열지 않고 기다리면 절대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과거에 0%대로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1%는 지금 다 넘고 있습니다. 0%대라고 하는 것은 네. 장애인 고용을 거의 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이 제도가 33년이 됐는데 네. 0%대로 머문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문을 열고 가서 사정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는 국회잖아요. 뭐 이런 데는 혹시 가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직도 그 중단 없는 전진으로 음, 장애인 고용이 네. 근데 고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죽고 살고 열심히 취업 전에 그런 네. 진로를 위해서 훈련도 받고 노력을 해가지고 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질적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 유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신 분이 정년까지 할 수 있도록 60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고용 안정과 관련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인식의 문제더라고요. 장애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좀 불편할 뿐이지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네. 직장 내에 계시는 건강하신 비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법정 교육화시켜서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장애인분들도 또 비장애인분들도 함께 같이 일하는 게 이게 선진 사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 수 있다. 다 함께 사는 게 그런- 가장 중요한 거죠. 사업주는 네. 뽑았는데 노조 그러니까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와 노사도 같이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만드는데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호남을 떠나온 지는 45년쯤 됐거든요. 그런데도 사투리를 절대 잊어먹지 않고 제 아들, 딸한테도 사투리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출발점이었고 이 진도를 포함한 우리 호남에 대한 것은 진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자부심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호남인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헬렌 켈러가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 오늘 인터뷰 내내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는 사회 어렵겠지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